안녕하세요. 물류TV 백소라입니다. 저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유통물류학과에서 교수로 있고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물류 전문가이시죠? 현재 어디 계시죠? GC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인하대학교에서 물류학 박사를 마치시고요. 이 우리나라의 물류를 이끌어 가시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바로 박정수 박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우리 박정수 박사님,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흔히 얘기하는 SCM 과정을 쭉 경험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구매 업무를 시작을 해서 네. 무역 업무, 외주, 그다음에 이제 물류에 입문을 했고, 물류 업무를 하고 나서 그 뒤에는 이제 컨설팅, 영업, 운영 이렇게 쭉 지금 흔히 얘기하는 SCM 과정을 이렇게 쭉 체계적으로 경험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자 한 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SCM 하신 분들 여쭤보면 다들 처음부터 SCM 한 게 아니고 관련 다른 일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SCM으로 넘어가시는 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네. 현재는 GC셀이라고 하는 회사에 계신다고요? 네. GC셀이라고 하는 회사, 어떤 회사인가요? 좀 생소할 텐데요. 이제 녹십자 계열사입니다. 녹십자의 원래는 이제 그 녹십자 랩셀이라는 회사로 이제 출범한 지 10여 년 정도가 됐고요. 네. 얼마 전에 그 회사를 하나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서 네. 이제 회사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녹십자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GC셀하면 아직은 어느 회사지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녹십자 랩셀이라고 하는 회사였으나 지금은 GC셀로 바뀌었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세포치료제를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간암세포와 관련된 것도 연구를 하고, 또 미국에 이제 기술 수출을 하기도 하고, 세포치료와 관련된 굉장히 그 어드밴스된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의 사업군이 이제 바이오물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물류 사업 쪽을 본다고 하면은 전국에 한 4천여 개 병원에 매일매일 저희 영업사원들이 들어갑니다. 매일매일 환자가 병원에서 검체, 혈액을 채취하게 됩니다. 또는 수술하다가 이제 어떤 암세포가 있는지를 검진하기 위한 조직 검사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전국의 4천여 개 병원에서 한 60여 개 영업소로 모아주면은 60여 개 영업소에서 용인에 있는 검진센터까지 옮겨주는 업무를 기본적인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검체물류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빠른 물류입니다. 그래서 저녁 6시에 병원에서 문을 닫고 그때부터 이제 검체를 수거하기 시작해서 새벽 1시 정도면은 전국에서 4천여 개 병원에서 모아진 모든 검체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야간에 이제 검체를 분석을 하기 시작해서 아침에 검체를 분석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그 결과를 전국 병원에 결과를 뿌려줌으로써 이길날 이제 그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6시간 전국에서 모아진 그런 검체들이 한 곳에 다 모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물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검체를 픽업하는 횟수는 하루에 한 번 이렇게 하나요? 하루에 한 번인 경우도 있고 2번인 경우도 있고 고객의 리퀘어먼트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구나. 그럼 그 픽업하는 횟수에 따라서 좀 그런 가격이 좀 달라지게 물론 그거는 비용과 관련이 있기 서비스의 정도에 따라서 비용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구나. 그래서 어떤 병원 가면 어디 병원에서는 저녁에 픽업을 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병원은 오후 1시 픽업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긴급한 검체 같은 경우에는 오전 오후로 나눠서 이제 픽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통상적으로는 이제 저녁 때 병원이 문을 닫은 그런 시점에 이제 가서 저희 영업사원들이 가서 이제 검체를 수거하게 되는 이런 프로세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그런 수거하는 차량은 직접 자차로 사용을 하세요? 아니면 외주 차량? 외주 차량으로 되는데 직영 차량처럼 이제 저희 물량만 그 운송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로세스를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그 영업소에서부터 용인에 있는 거점까지 올라오는 데는 저희 계약된 단독 차량들만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멀리는 해남, 목포부터
강원도의 도서벽지까지 다 저희 차량을 통해서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안전성과 안정성이라는 부분에서는 가장 확실하게 담보를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죠. 되게 재밌네요. 저는 궁금한 게 그 많은 검사량을 어떻게 그걸 한 번에 다음날 아침까지 다 검사를 해서 그것을 다 입력을 할까? 이런 게 저는 너무 놀랍더라고요. 하도 속도가 빠르니까.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분석하는 시스템들이 있어서 활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네. 저도 그 부분은 자세히 모릅니다. 어쨌든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확히 분석을 해내는 도구들을 하고 있는 걸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이렇게 수거하는 그 양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근래에 그 검체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 검체만 약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약 전체 취급되는 검체량이 한 25 정도를 저희가 핸들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그 코비드, 네네. 19의 그 검체 운송을 하고 그 검사하는데도 커다란 역할을 했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네. 수능 시험을 보는 경우에 네네. 그 전일에 수능 수험자들에 대한 그 코비드의 감염 여부를 측정을 해서 그 결과를 새벽까지 주면은 새벽에 그 결과를 가지고 수험생이 정상적인 고사장에서 시험을 봐야 될지 아니면은 코비드에 걸린 사람들끼리 따로 이렇게 고사장을 만들어서 봐야 될지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데도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나오고, 또 검사가 조금 늦어지면은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 뭐 재미있기도 하고 또 색다른 경험을 많이 하시겠어요. 그 우리 박사님은 그동안 식품에 관련된 SCM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제 콜드체인에 익숙하셨을 텐데, 그것을 이 의약품 쪽으로도 이제 확대를 하셔가지고, 저는 정말 이 커리어 패스가 너무 인상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냉장 쪽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주사제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지금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데 결과적으로 온도 관리가 필수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한 축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분야가 이제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이동하는 제품들의 안전성 내지는 성상의 변화가 없는 안정성을 두 가지를 다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확보하면서 이동을 해야 되는 이런 빠른 물류이기도 하면서 또 굉장히 중요한 물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신 같은 경우에도 온도 이탈이 되게 되면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물백신이라 그러죠. 효과가 없는데도 맞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 조건들을 이제 충족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또 하나는 임상 제품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임상은 예를 들면은 그 코비드-19의 예를 들면은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임상 실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 요만한 하나가 몇백억씩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인보이스 밸류가 없습니다. 심플이다. 연구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보험을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이라든지 국립보건원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도 같이 가고, 또 저희 직원도 같이 가고, 기사도 같이 가고, 이렇게 세 사람이 같이 이제 움직이면서 배송을 해야 되는 그런 재밌는 케이스도 있고요. 또 인보이스 밸류가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 검체가 또 중요한 이유는 임상을 하게 되면 보통 6개월, 1년씩 하게 되는데 분실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절대 분실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물류의 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조직검체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다가 암세포가 이제 있는지 여부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가져가다 분실이 했다.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네. 그래서 이쪽 물류는 굉장히 그 분실이라든지 리스크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물류이기도 하고, 빠른 물류이기도 하고, 온도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물류이기도 하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요구합니다. 진짜 그러겠네요. 와. 과거에는 이 온도 값을 지켜주는 것을 미니멈 값, 맥시멈 값을 지켜주면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2도 8도에서 유지를 하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온도 내에서 유지가 됐는지를 미니멈 값하고 맥시멈 값만 보여주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좀 경우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 코비드 때문에 백신에 대한 필요성 내지는 온도 관리 필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그렇죠. 리얼타임에 대한 니즈가 많이 생겼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제품이 움직이고 있는 것들에 대한 리얼타임 관리, 그러니까 시작해서부터 끝날 때까지의 인터벌 동안은 반드시 온도 관리가 철저하게 되고 온도가 이탈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네. 과거에는 미니멈 값과 맥시멈 값만 보고 판단했는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보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많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아직은 국내가 그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지금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일반화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물리의 변화라는 것들이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실시간에 대한 니즈는 없었는데 네네네. 이제 지금은 이제 당연히 실시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는데 그렇죠. 그런 서비스는 요구하면서 비용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게 또 하나의 문제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셜 커머스 같은 데가 이제 많은 빠른 서비스를 해주고 고객이 원하는 대로 지금 라스트 마일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은 딜리버리 비용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되고 그런 서비스에 대한 가치의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될 거로 생각해요. 맞아요. 저도 예전부터 느꼈던 건데, 이 물류가 왜 늘 비용 절감의 대상이 되어야 되느냐. 사실 우리 물류 가르치는 사람들도 비용 절감의 보고이다 얘기를 하지만, 과연 그게 비용 절감으로 다 커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제 새롭게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이 물류는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산업으로 더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냉장 물류가 20% 정도 얘기를 하는데 냉장 물류로 이제 취급이 돼야 될 그런 제품들을 보면 굉장히 민감도가 높은 제품들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우유 같은 식품을 예를 든다면 우유 같은 경우에도 온도에 따른 대장일수가 확 늘어서 그렇죠. 이제 먹게 되면 탈이 난다든지 그렇죠. 백신 같은 경우는 온도 이탈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죠.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냉장고가 고장난지 모르고 인젝션을 했을 때 사람이 또 다치게 되거나 그렇죠. 하는 경우 물류 중에 가장 중요한 하고 또 이제 그 민감도도 높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물류를 요구하는 분야가 제약바이오. 물류의 최고 단위 바로 의약품 물류. 네. 그리고 이제 실현할 수 있는 모든 물류에 관련된 정보나 IT가 다 융합되어서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의약품 물류인 것 같습니다. 박사님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물류 관리를 총괄을 하고 있고요. 네. 물류 운영과 영업을 같이 맡고 있습니다. 물류 본부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이러한 특수한 물류를 또 민감도가 높은 물류를 특화해서 하다 보니까 이걸 우리만 쓸 게 아니라 좀 확장을 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좀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일부 3PL 물류 쪽도 확장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니즈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그 제약바이오 물류 쪽이 그런 쪽으로 한 축이 좀 커지고 있고 또 한 축에는 이제 온라인 쪽이 굉장히 성장을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부분이 계열사 중에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열사를 통합을 해서 그 부분 최적화에 가던 것들을 최적화를 하는 관점에서 그 통합물류센터를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건강식품에 특화된 그런 물류센터를 운영을 지금 시작을 했고요. 그것도 용인에 있나요? 그거는 이제 곤지암 쪽에 있어요. 네. 곤지암 쪽에 둔 이유는 B2C하고 B2B를 같이 하고 있지만은 그 B2C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는 택배 회사의 거점, 허브하고 가장 가까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이점을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사이트를 그쪽에 두게 됐습니다. 일반인들은 지금 좀 이해하기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질문을 드릴 거예요. 질문 드리기 전에 잠시 여기는 어딘지 좀 말씀을 잠깐 드리고 갈게요. 저희 지금 물류TV 방송하고 있는 이곳은 와우패스의 스튜디오입니다. 와우패스에서 이 자리를 빌려주시고 촬영을 지금 대신 해주고 계십니다. 와우패스에서는 저와 무역영어나 국제무역사, 인강 촬영이나 제작, 교재 개발하는데 저랑 아주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무역영어 기출문제집 중에서 베스트셀러로 뽑히는 이 책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접 광고, 직접 광고인가요? 광고 한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 드릴게요.
박사님이 출근하시면 하시는 일의 루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이해하는데 더 쉬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전일 일어났던 것들을 먼저 특별한 이슈가 없었는지 리뷰를 하는 작업도 진행을 할 것이고, 전국의 물류 상황. 그렇죠. 네, 네. 이벤트를 체크를 하겠죠. 저희는 이제 24시간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야간에 저녁부터 네. 쭉 수거를 시작해서 네. 저녁까지 수거가 되고, 이동은 야간에 전국에서 새벽 1, 2시까지 이제 용인으로 다 이제 모여들기 때문에, 모여들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 거리에 따라서 계속 시간대별로 이제 검체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관제하고 헬프데스크 형태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항상 상주로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저희가 취급하는 품목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대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제대열 은행을 갖고 있습니다. 유전자 분석을 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또 검체 사업도 하고 있고, 백신 같은 것들을 운송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굉장히 그 특화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만 특화해서 지금 사업을 조금씩 이제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시스는 좋겠어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이렇게 특화된 분야여서 너무 좋네요. 그럼 우리 박사님은 출근하시면 그 전날 일어났던 이레귤러티를 한번 확인을 하신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일도 하세요? 그런 건 대시보드 같은 것으로 이미 시스템에서 그냥 바로 보고를 받죠? 정보 시스템이 운영이 되어 있고, 이제 리얼타임 베이스로 가는 그런 현황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발 현황이라든지 또는 이제 계산을 계속해야만 그 운영 수준을 고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재밌어요. 네. 의약품 물류의 대상에는 뭐가 있어요? 제품이 의약품도 있을 수가 있겠고, 의약품과 같은 부류로 분류되는 게 화장품도 있습니다. 화장품도 같이. 거기 화장품도 만드세요? 저희가 화장품도 취급을 하고 있어요. 관련된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단키트 아까 말씀하신 거 진단키트도 검체라든가 조직 이런 그렇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임상 쪽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백신 수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백신 수출하는 업무들 주로 좀 같이 하고 있고요. GC셀은 돈 되는 건 다 아네. 그쪽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분야가 이제 그 헬스케어 산업이라는 게 왜 건강기능식품에 이제 눈을 돌리게 됐냐면, 앞으로 이 노령화가 되면서 그런 건강식품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성장을 할 거고, 또 시장 자체가 이제 커질 겁니다. 그래서 커질 수밖에 없어. 굉장히 그 제한적으로 핸들링이 됐었는데, 서구의 선진국들을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많이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시장 자체도 커질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으면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나도 의약품 물류 한번 진출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럼 우리 박사님 생각하시기로는 그 의약품 물류 쪽으로 진출하려면 필요한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경력 어떤 제가 조건 보기에는 의약품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시장이 커질 것이고, 그래서 포텐셜이 있다고 보고, 이 분야를 진출을 한다면 굉장히 그 퀄리파이된 그런 인재로서 이제 그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근데 시도 가치가 좀 있기 때문에 냉장 쪽에 레퍼런스를 갖고 있거나 식품 쪽에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같으면 와서 좀 적응하기 쉽고 또 쉽게 어프로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냉장, 냉동, 식품 쪽. 그렇죠. 박사님도 옛날에 그 우유 회사에 다니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냉장 쪽에 워낙에 밝으셨죠. 뭐 밝았다는 건 아니고 경험을 좀 해서 이해도가 좀 높다고 할 수,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죠. 네네네네. 참 많은 분들이 부러워할 것 같아요. 참 재밌는 이력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 우리 선배님이 보시기에 의약품 물류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높은 수준의 물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의 니즈는 계속 그 높은 수준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구현하는 즐거움이라든지 또 새롭게 이제 레벨업을 해가면서 서비스 수준을 높여가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굉장히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고
이런 것들을 바꿔간다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특히 의약품 물류는 이제 IT 이런 세상이 발전함에 따라서 같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재밌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그 의약품 물류 쪽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약품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KGSP라는 허가를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허가를 베이스로 해서 물류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약국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네트워크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높은 장벽을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가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업종을 하고 있는 업체들과 같이 얼라이언스를 한다든지 또 그 장점을 갖고 있는 그런 유사 업체들이 같이 시너지를 낸다고 하면 훨씬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우리 지금 업계에 계신 분들 중에 그 다른 인더스트리 쪽에서는 이 헬스케어 산업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또는 백신 이런 쪽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누구든지 그렇고. 네,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해보려면 예를 들어서 병원하고 영업을 해야 된다면 병원에 누구를 만나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네, 그렇죠. 또 어떤 분을 어떻게 컨택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커다란 장벽, 진입장벽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업계에 계신 분이 얼라이언스를 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저희도 지금 이제 그런 제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미션을 가지고 공동 투자라든지 또는 이제 얼라이언스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들은 이제 같이 이제 고민해서 결정해야 될 이슈이기도 하고요. 네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저희 같은 고민들을 모든 제약회사들이 다 똑같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런 업체들이 같이 얼라이언스를 한다면 훨씬 더 스케일 메리트 효과를 가져갈 수도 있고 또는 더 효율화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계속 좀 커질 거라고 보는 백그라운드 중에 하나도 도매상 구조를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진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한개 회사가 차지하는 포션이 전체의 85% 정도가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5%밖에 안 되거든요. 대형 물량을 움직일 수 있는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는 제약물류 시장 자체도 작지만 3개 빅 거래처가 이제 하고 있는 물량이 15개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85%는 약 3,000개의 도매상이 그걸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앞으로는 대형화를 해야만 경제적인 성과를 가져갈 수가 있고 효율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특히 한국에서는 물론 지금 도매상을 하시는 분들이 잘하고 계시지만은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같이 또 얼라이언스를 해서 그렇죠. 경제성을 같이 고민해야 될 그런 시기가 곧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야만 또 해외 업체들하고도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사업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 물류 시장에 침입하고자 하는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질문을 또 드릴게요. 물류에 이제 막 진출하려고 하는 학생이나 혹은 사회 초년생 이런 사람들은 어떤 전공을 하면 이런 의약품 물류 쪽으로 가는데 도움이 될까요? 처음 진입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물류에 대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다고 하면 와서 이제 직접 체험하고 이제 경험을 하면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잖아요.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건 그렇죠. 한계가 있고 역시 물류는 역시 현장과 실무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인 것 같네요. 좋습니다. 선배님,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의약품 시장의 비전이라고 한다면 말씀해 주세요. 자, 의약품 물류로 와 이렇게 비전을 제시해 주세요. 의약품 물류 분야는 아직은 성숙이 덜 된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많은 부분이 잘 되고 있지만은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걸 요구하는 그런 니즈가 굉장히 많고 또 보다 높은 수준의 물류 서비스를 하는 욕구들이 많기 때문에 할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반면에 또 전문가는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막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니즈들을 만족할 수 있도록 이 물류 분야 중에서도 제약바이오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면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그 기여를 하는 바가 되겠고, 또 물류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데도 기여가 되겠고, 또 본인 스스로 분야의 전문가로서 성장함으로써 굉장히 퀄리파이된 네. 그런 인재로서 아마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자극받으실 분들 중에 의약품 전문 물류인으로 성장하실 수 있는 분들이 나오실 것 같아요. 이 영상은 그런 자극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박사님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덕분에 저도 의약품 물류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요. 우리 시청자들도 많이 배우셨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제약바이오 물류 쪽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네, 또 네. 이 분야에 진출을 원하시는 분들이 네.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네. 제가 또 아는 분야의 네. 범위 내에서는 상세하게 네. 안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자주 연락드릴게요. 네. 오늘 출연해주신 이분은 GC셀에 계시는 박정수 본부장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님 중에 한 분입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여기 아래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제 물류TV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네.